그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와 마지막 통화한 지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며느리 수연이가 조금만 거리를 두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찬만 살짝 두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수연이가 기분 나빠하면 문 앞에만 두고 오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김치, 오징어 볶음, 된장국과 좋아하는 찰밥까지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만 골라서요. 마음은 급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혹시 수연이가 나를 보면 싫어할까? 민석이가 또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김치거리 사고 아들 좋아하는 반찬 손수 만들어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지요. 옛날엔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담아갔는데 요즘은 플라스틱 반찬통이 좋다더라고요. 그래도 전 예전 것이 더 정겨워서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담아 조심스럽게 싸서 갔어요. 김치, 오징어 볶음, 된장국까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요. 아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끓인 된장국을 특히 좋아했거든요. 엄마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단독주택이니까 조용히 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거든요. 현관문이 딱 반쯤 열려 있었던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얘야 엄마 왔다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혹시나 해서 저는 문과 문틀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조심스레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당 한쪽이 어둑해서 처음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마당 끝에 놓인 계집이 보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웅크린 그림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조용했어요. 불길했어요. 한 발짝 더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집 안에 있는 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들은 목줄을 찬 채 계집 안에 웅크려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고 그 눈으로 저를 봤어요.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살려줘.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갓난아기 때 그 애가 처음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순간. 크면 엄마 지켜줄게 하던 7살 때 목소리. 중학교 때 감기 걸린 저 대신 죽 끓여준 그 작은 손. 늦게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던 저희 부부에게 행운처럼 찾아온 귀한 아이가 지금 개목줄을 차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담아주시던 그 낡은 양은 냄비처럼 저도 민석이에게 늘 따뜻한 밥을 해줬는데 이제 그 정성스러운 밥이 차가운 마당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발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에서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세상이 멈추면 이럴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턱 막혔죠. 그저 제 아들과 제 눈만 마주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참 약했어요. 1980년대였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살던 때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월급이 17만 원. 그때 쌀 한 가마니가 3만 원이었으니까 정말 빠듯했죠. 민석이 기저귀도 천기저귀 빨아 말려 쓰고 분유값이 아까워서 미음 쑤어 먹이고 겨울엔 연탄불 떼던 단칸방에서 이불 하나 덮고 셋이 붙어 잤어요.
연탄가스가 무서워서 밤새 깨어 있곤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석이가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면역력이 약해 보이니 조심히 키우세요. 그때부터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아졌나 봐요. 병치레도 많았고 민석이는 또래 남자애들처럼 뛰어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칼싸움하고 축구할 때 우리 민석이는 혼자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말이 많았죠. 민석이 엄마 남자애가 왜 저래? 너무 곱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렸어요. 혹시 제가 민석이를 너무 과보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1990년대 말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가 IMF 때라 세상이 온통 어려웠는데 설상가상이었죠. 병원비며 약값이며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저랑 민석이 둘만 남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아빠 역할 할게. 고등학생이 무슨 아빠 역할이냐 했는데 정말로 그 아이는 달라졌어요. 제가 장 보러 갈 때마다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와서 무거운 짐 들어주고 엄마, 이거 너무 무겁지 않아? 그러면서 챙겨줬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공장 가서 일하고 오후엔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못 자면서 일했어요. 그래도 민석이만큼은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제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느라 허리 아프다고 하면 파스 사다가 등에 발라주고 엄마 아프면 말해. 내가 마사지해 줄게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그 작은 손으로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많이 싸웠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간섭해? 친구들처럼 놀게 좀 해줘. 민석이가 그런 말들. 아들이 사춘기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올감했나 싶어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민석이가 대학 가서 그림 공부하겠다고 할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랬죠. 근데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집에도 잘 안 왔어요. 친구들과 놀기 바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민석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엄마, 이거 병원비에 써. 엄마, 이거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다른 집 아들들은 용돈 달라고 하는데 민석이는 오히려 돈을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군대는 평발로 공익을 갔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였나. 동네에서 말이 많았죠. 민석이가 공익이라니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꾀병이야. 그런 소리들. 민석이한테는 미안하고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너무 약하게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자책이 들었거든요. 공익 다녀와서는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웹소설 표지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 표지 디자인하고 처음엔 걱정했어요. 그런 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민석이가 좋아하니까 그냥 두고 봤어요. 제가 분식집을 시작할 때도 민석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양파 썰고 떡볶이 국물 우리고 손님 많을 때는 배달까지 도와줬거든요. 엄마, 나 할 줄 아는 거 많아졌지? 그러면서 웃는 얼굴이 정말 든든했어요. 그러다 보니 33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손주 얼굴은 언제 볼까? 우리 민석이는 언제 짝을 찾을까? 주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했고요. 민석이 결혼시켜야지, 이제 나이가. 그런 잔소리들. 혼자 키우면서 참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민석이한테 의지도 많이 했고, 간섭도 많이 했고, 그래도 민석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제가 분식집 일로 힘들어하면 엄마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그런 말도 하고요. 민석이가 가끔 저녁에 밥을 해놓을 때가 있었어요. 서툴렀지만요. 김치찌개는 간이 안 맞고 밥은 조금 설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제게 아들이자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결혼은 늦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효성스런 사람으로 자랐으니까요. 며느리 수연이를 처음 본 건 민석이가 데리고 온 날이었어요. 제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튀김 정리하는데 그 아이가 가게 앞에서 깍듯이 인사를 했죠.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석 씨가 항상 어머님 자랑만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는데도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서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하신다고 해서 꼭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가져온 선물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한과 세트, 제주도 한라봉, 그리고 어머님 손목이 아프실까봐 하면서 가져온 마아지기까지. 어머님, 이거 정말 좋다고 해서요. 민석 씨가 어머님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손목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사지 해드리고 싶지만 자주 못 와서 이거라도. 그 세심함에 제 마음이 확 녹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다는데 수연이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석이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수연이, 이 사람은 출판사 대표야. 책 표지 디자인 일로 알게 됐어. 그때서야 알았어요. 민석이가 연애를 한 것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수연이는 그날부터 정말 완벽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분식집에 와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했고 매번 뭔가 들고 왔어요. 어떨 때는 비싼 과일, 어떨 때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며 가져온 꽃다발까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석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분식집 일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아보기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머님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세요. 손님들이 볼 때마다 사장님, 며느리 정말 효녀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해주니까 저도 어깨가 으쓱했죠. 알고 보니 수연이가 민석이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걱정했죠. 근데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만큼 민석 씨를 더 잘 챙겨드릴게요. 민석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해서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줘야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민석이가 워낙 여리니까 누나 같은 사람이 챙겨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명절 때는 꼭 안부 인사를 했고 제 생일도 기억해서 선물까지 보내줬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사람 만났어요 라고 편지까지 써서요. 그 편지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민석 씨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민석 씨를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느껴져요.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처럼 민석이를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다행이에요. 집도 있고, 일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어머님께 부담 드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게 들렸는지.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다고 하는데 수연이는 오히려 저를 챙겨주겠다니 정말 복받은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수연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하우스 웨딩장 예약부터 드레스 선택까지 모든 걸 제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것으로 골라왔어요. 어머님, 이 드레스 어떠세요? 어머님이 입으시면 정말 예쁘실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에는 어머님이 주인공이세요라면서 저를 정말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다른 하객들한테도 이분이 민석이 어머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자랑까지 해주더라고요. 수연이 부모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사돈어른, 우리 수연이가 철이 없어서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시면서 저를 정말 어른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 제 집에서 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자주 뵈러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민석 씨가 어머님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바로 달려가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를 정도로 작은 변화였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요즘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어머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남자로서 좀 더 독립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민석이를 너무 애기 취급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민석이가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을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민석이 마음을 다 얻지 못한 것 같고, 어머님,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안 될까요? 민석이가 저한테 의지하도록요. 그때는 그 말이 정말 수연이가 민석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3번 하던 전화를 일주일에 1번으로 줄였어요. 수연이가 민석이가 독립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수연이의 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엄마가 해준 된장국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네요. 저도 된장국을 끓여주는데 자꾸 어머님 것과 비교해요. 남편이 아내 음식보다 어머님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반찬을 해다 주는 게 수연이에게 부담이 됐나 싶었거든요. 그래, 수연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이제부터는 너한테 맡길게. 그 다음부터는 더 교묘해졌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먼저 전화해요. 저는 남편에게서 의지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서로 의지해야 하는데 어머님, 민석이가 제 친구들과 만나는 걸 어려워해요. 조금 부끄러웠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제가 민석이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민석이가 어머님 앞에서는 애교도 부리고 편하게 구는데 저 앞에서는 어색해해요. 아직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아들을 독차지하려고 했나? 그래서 점점 더 연락을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를 2주에 한 번으로,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런데 수연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자꾸 그래요. 신혼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조금 더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민석이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고 싶다고 해요. 저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어머님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키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민석이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연이가 상처받는다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더 멀어지게 됐죠.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와 민석이를 떼어놓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민석이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수연이 말을 들었어요. 신혼이니까 조금 거리를 두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전화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죠. 수연이가 민석이가 독립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석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엄마 하며 애교 부리던 그 밝은 목소리가 네, 엄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치 70년대 우리 집 흑백 TV에서 나오던 전쟁 포로들 목소리 같았어요. 그런 무기력한 목소리라니요. 민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 네, 수연이가 잘 챙겨줘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이가 다 해줘요. 말끝마다 그 말뿐이었어요. 수연이가, 수연이가, 마치 수연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라는 건 참 신기해요. 40년 넘게 키운 자식이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채거든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우리 민석이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이게 바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민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은 좀. 수연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말투에서 도움을 청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민석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석이가 어머님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민석이가 남자로서 성장하려면 어머님이 조금 더 거리를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석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머님부터 찾거든요.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의지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민석이를 너무 과보호해서 수연이한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나 보네. 그럼 민석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부터 전화를 안 했어요. 민석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민석이 전화가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가끔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민석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수연이가 요즘 예민해서 제가 전화 받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수연이가 기분 나빠한다고? 시내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미리 말도 없이 민석이 집 앞을 지나가 봤죠. 그때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석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여길? 그 말투도 눈빛도 제가 아는 우리 민석이가 아니었어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민석아, 너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아? 누구야? 밖에 왜 그래? 그 순간 민석이는 완전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죠. 엄마, 다음에 봐요. 지금은 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제발 빨리 가져하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우리 민석이가 왜 저래? 수연이가 뭘 어떻게 한 걸까? 그날 밤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갑자기 오셔서 민석이가 많이 당황했어요. 요즘 민석이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 민석이가 그랬어? 네, 어머님한테는 말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어머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민석이가 안정되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믿었어요. 아, 민석이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수연이가 저와 민석이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 거였어요. 제가 스스로 거리를 두도록 교묘하게 조종한 거였죠. 그 뒤로 민석이와 연락이 더욱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아예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죠. 민석이와 마지막 통화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거든요. 아무리 수연이 말을 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찬만 두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단독주택이니까 조용히 문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거든요. 현관문이 딱 반쯤 열려 있었던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민서가 엄마 왔다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혹시나 해서 저는 문과 문틀 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 조심스레 고개를 기울였어요. 마당이 어둑해서 처음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마당 끝에 놓인 계집이 보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웅크린 그림자가 한 발짝 더 다가가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집 안에 있는 게 내 아들 민석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민석이는 목줄을 찬 채 계집 안에 웅크려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고 그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민석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안에서 수연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까지 봤던 그 예쁘고 상냥한 얼굴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아이씨, 들켰네. 그 말투에 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하며 공손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니. 너 미쳤니? 내 아들을 왜 이렇게 해? 뭐 어쩌라고요? 시골 아주머니가 경찰 부를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나가면 다른 여자 만나러 갈까봐 좀 묶어둔 건데
그게 어때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봤던 완벽한 며느리, 효녀 같았던 그 모습은 전부 연기였던 거예요. 진짜 수연이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수연아, 왜 이래? 왜 우리 민석이를? 왜요? 제 남편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필요 없어요. 민석이는 제 거예요. 그때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무서웠어. 수연이가 나가면 죽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이가 갑자기 눈을 굴리며 숨을 헐떡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민석아, 민석아. 정신이 나가 있던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민석이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엄마, 엄마 소리만 들으며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 과정에서도 수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너무 태연하게. 구급차가 오고 민석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그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민석이가 깨어났을 때 민석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연이가 또 올까봐 무서워. 괜찮다, 민석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안전해.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바보 같았어요. 수연이가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아예 묶어두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를 해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수연이가 했던 모든 말들, 민석이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자랐으면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민석이를 저에게서 떼어놓고 혼자 가둬두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거짓말에 속아서 제 손으로 민석이를 그 악마에게 내맡겼던 거예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였는지 그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민석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니까 며칠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간호사가 가족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말이 있었어요. 며칠 전 이웃 감자탕집 하는 금순이가 제 분식집에 들렀을 때 한 말. 언니, 매일 언니네서 김밥 먹고 가는 조용한 청년 알지? 그 사람 변호사래. 우리 가게에 단체로 회식 왔었거든. 집안 문제로 물어볼 거 있어서 명함 받아놨는데 언니 필요하면 줄까? 그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매일 김밥 먹고 가는 조용한 청년. 아, 그 사람. 거의 2년 넘게 매일 점심마다 우리 분식집에 와서 김밥 2줄하고 동치미 한 컵만 시켜 먹던 그 사람. 말수도 없고 항상 혼자 와서 조용히 먹고 가던 청년이었지요. 그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손 떨리는 걸 참으며 감자탕집 금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금순아. 지난번 말한 그 변호사분 번호 알려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바로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 청년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병원 대기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 청년이 들어왔어요. 분식집에서 김밥만 조용히 먹던 그 단골 손님이었죠. 여사님, 괜찮으세요? 조용히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사실 예전에 여사님이 후원하신 장학생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후원? 장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 보내주셨던 거 제가 성공하고 나서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1990년대 초였나? 제가 아직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장 후원 신청서를 받았을 때가 있었지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월 5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이 돈으로 한 아이가 밥 먹고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때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저는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청소일을 더 해야 했어요. 그래도 내 민석이 또래 아이가 굶으면 안 된다 생각에 1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보냈었거든요. 그때 결연을 맺고 후원한 아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부담 가지실까봐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매일 김밥 2줄 사 먹으면서 그날 여사님 뵈러 온 거였어요. 저한테 그 김밥이요. 그게 엄마 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꺾이듯 울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아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사님이 보내주신 그 5만 원 덕분에요. 제가 굶지 않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가고 변호사 될 수 있게 해준 돈이었어요. 여사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아마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붉히며 계속했어요. 제가 여사님께 은혜를 갚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사님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알았으면. 아니야. 이렇게 든든하게 커줘서 내가 고마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여사님을 도와드릴 차례예요. 민석이 상황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놨어요. 수연이가 어떻게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는지, 어떻게 저와 민석이를 갈라놓았는지, 가스라이팅으로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계집에서 본 그 끔찍한 장면까지. 이정호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 이것도 정신적 학대의 한 종류예요. 이정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어머님과 민석이가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들에게 네가 문제야, 네가 이상해라고 계속 말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어머님 같은 분들,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사신 분들일수록 더 쉽게 당하세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과했나?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으셔서 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민석이를 구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제가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해 드릴게요. 여사님은 민석이 씨만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사님, 18년 전 여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여사님 아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오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민석이가 잠든 병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정말 신기하구나.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오늘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구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정우 변호사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민석이가 병원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정우 변호사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이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정우 변호사가 처음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민석이로부터 수연이의 정신과 약 봉지, 작업실 안에 설치된 CCTV 메모리 카드,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건네받았어요. 여사님, 이 증거들을 보시면 수연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아실 거예요. 정신과 약 봉지를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수면제, 안정제, 우울증 치료제. 민석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약들을 먹였다는 거였어요. 이 약들을 보세요. 이건 졸음을 유발하는 수면제고 이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안정제예요. 수연이가 민석이를 조종하기 쉽게 만들려고 일부러 먹인 거죠.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본 그 계집 장면만이 아니었어요. 수연이가 민석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괴롭혔는지가 다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수연이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민석이를 구슬렸어요. 민석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게.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차가워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너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말하면 어머니부터 해치겠다. 그런 협박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출판사 계약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연이는 민석이가 그린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과 수익을 자기 명의로 양도받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감금하고 협박한 정황이 다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이정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여사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감금, 폭행, 강요, 사기,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변호사는 단순히 형사 고발만 하지 않았어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사님, 수연이 같은 사람은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매장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진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우 변호사는 먼저 출판협회와 문화재단, 그리고 수연이 출판사 투자처에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서면을 돌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조용하고 정밀하게 완전히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작가 착취 및 감금 사건에 대한 고발장 및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공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수연이 출판사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투자자들이 하나씩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런 회사와는 일할 수 없다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출판계 내에서 수연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젊은 여성 CEO, 성공한 출판인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작가 착취범, 감금범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정우 변호사는 그 과정을 저에게 하나하나 보고해 줬어요. 여사님, 수연이 회사 직원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수연이가 계약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3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판사라면서요. 방금 전에는 수연이 출판사가 입주한 건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하루하루 수연이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차분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떨리고 급하고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연락 두절이고 투자자들도 미팅 취소하겠다고 하고 설마 어머님이 그런 거 아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를 시골 아주머니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저한테 울면서 빌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내가 우리 민석이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런 일을 해놓고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민석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옆에서 그 전화를 듣던 이정호 변호사가 저 대신 대꾸해줬지요. 이미 모든 자료는 관련 기관에 제출했고 형사 고발도 들어갔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법원에서 다시 뵙죠. 그리고 민석 씨가 그동안 작업한 모든 저작물, 이 모든 계약, 이미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연이가 완전히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지. 왜 그때는 착한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지금 와서 이래? 그 바보 같은 아들도 그렇고 가족이 다 이상해. 그 순간 수연이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완벽한 며느리 모습은 정말 연기였던 거예요. 이정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하신 말씀도 모두 녹취되고 있고 이것도 추가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협박과 모독죄까지 추가되네요. 그 뒤로 수연이는 정말 미친 듯이 난리쳤어요. 출판사 SNS에 해명문을 올리겠다. 기자들 앞에서 민석이가 이상한 사람이라 하겠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부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수연이가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증거만 쌓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CCTV 영상과 정신과 치료 이력, 강제로 체결된 계약서들이 공익신고 형식으로 출판계에 공개됐어요. 이정호 변호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언론에 제보한 거였어요. 그 이슈는 삽시간에 퍼졌어요. 감금당한 일러스트레이터의 충격적 실화, 완벽한 며느리의 이중생활. 남편을 개처럼 키운 여성 출판계의 은밀한 병폐 고발, 작가 착취의 실태. 여러 기사 제목이 포털을 장식했죠. 특히 계집에 묶인 민석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했어요. 수연이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악플이 폭주했고 투자자들은 모두 손을 뗐어요. 하루 만에 수연이는 출판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연이가 운영하던 출판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였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손을 떼고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고 계약 작가들이 모두 떠나자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이정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여사님, 수연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명성, 인맥, 사업,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이제 출판계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익숙한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봤던 그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방도 예전에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아니라 헌 에코백이었어요. 수연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목소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김밥 말던 손을 멈추고 수연이를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놀랐어요. 불과 몇 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듯 앉아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민석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이를 키우던 그 세월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1980년대 연탄가스에 중독될 뻔한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석이가 겨우 5살이었는데 엄마 괜찮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작은 손. 그 따뜻한 손을 가진 아이를 개처럼 묶어놓고 괴롭혔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 정말 미쳤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민석이가 너무 순해서 그냥 조금만 조정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제가 출판사 운영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투자자들은 자꾸 압박하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민석이 작업물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자꾸 어머님한테만 의지하니까 제가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민석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왜 저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사람을 개처럼 묶어놓고 괴롭힐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거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도 망했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집도 빼앗겼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수연이는 정말 처절하게 빌었어요. 코까지 훌쩍이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절을 했어요. 민석이한테도 정말 잘해줄게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수연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거든요. 민석이를 계집에 묶어놓은 것, 정신과 약을 몰래 먹인 것, 저작권을 사기친 것. 그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오직 자기 처지만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연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너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우리 민석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니? 어머님, 넌 지금까지 내 변명만 늘어놓았어. 힘들었다. 스트레스 받았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말만 했지. 민석이한테 한 짓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 수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우리 민석이를 계집에 묶어놓고 괴롭힌 그 시간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그런 생각은 해봤니?
어머님, 저는 아니야. 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 지금도 내 걱정만 하고 있잖아. 회사 망한 것, 친구들 등 돌린 것, 집 빼앗긴 것. 내 일만 걱정하고 있어.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본성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되고 사과해도 안 되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민석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게 말이 돼요? 그 순간 수연이의 진짜 모습이 다시 드러났어요. 방금 전까지 빌고 사과하던 모습은 거짓이었고 이게 진짜 수연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지방을 넘지 않은 채 한마디만 했죠. 넌 우리 민석이한테 개줄을 채웠지. 그게 네 인생에 채워진 거야. 이제 그 줄 네가 끌고 살아.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수연이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리내어 울더니 나중에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 뒷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예전에 당당하게 걸어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뒤로 수연이를 다시 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2달 후 이정호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연락을 줬어요. 민석이가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저작권은 되찾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받게 됐다고요. 여사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어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8년 전에 제가 도왔던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예요. 그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 민석이가 다시 웃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미소만큼 값진 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가족은 아주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보단 조금 외진 시골 마을이에요. 공기도 맑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들리는 곳. 민석이는 아직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가끔씩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그럴 땐 제가 민석이 손을 꼭 잡고 말하죠. 괜찮아, 민석아. 넌 이제 인생 다시 살아도 돼. 엄마가 곁에 있어.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아니야. 넌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 너의 착한 마음이었어. 민석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그림방을 열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이 그림방, 그림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제 이름을 붙여준 걸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니까 이 간판에 새기고 싶어.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그려온 그림을 들고 뛰어다니고 민석이는 그 아이들 앞에서 다시 웃어요. 정말로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어요. 그 미소 오래 기다렸던 거였거든요.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선생님도 어릴 때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응, 선생님도 어릴 때 할머니가 색연필 사주셔서 많이 그렸어.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민석이가 다시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시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양은 냄비에 떡볶이 끓이고 직접 김을 발라 김밥을 말고 전처럼 하루에 100줄씩은 못하지만 딱 40줄만 팔아요. 요즘 아이들은 김밥도 다르게 먹더라고요. 단무지 빼고 우엉 빼고. 할머니, 저는 참치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아이들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정우 변호사도 가끔 찾아와요. 이제는 김밥 2줄이 아니라 떡볶이까지 시켜 먹으면서 여사님,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하고 웃어요. 그럴 때면 정말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에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사님이 저한테 먼저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는 받은 만큼 돌려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큰아들처럼 대해주세요. 한 달 전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마음이 따뜻하고 민석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해요.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수연이처럼 나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줘. 그래. 그럼 언제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 거야?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그 말을 듣고 민석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며느리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보게 될 거래요. 엄마, 이번엔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가 되신 엄마와 함께. 민석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는 제대로 사랑만 주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걱정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인생이란 게 둥글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민석이한테 해줬고 이제 민석이가 자기 아이에게 해줄 거고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해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이정우 변호사도 그렇고 민석이도 그렇고 받은 만큼 나누면서 사는 거. 어제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림방에 온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8년 전에 도왔던 한 아이가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해줬고 지금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고 그렇게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사람은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더라고요. 그날 제 민석이는 제 눈을 보고 살아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웃으니까 저도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언젠가 그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그 아이 손을 잡아줄 거예요. 따뜻하게, 단단하게. 그게 할머니가 할 일이니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 해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는지 혼자 속앓이 말고 여기서 털어놓으세요. 우리 다 같은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